최근에 이제 파월 이장의 좀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추세 전환의 시작으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뭐 추세 전환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지금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지금 2번 금리 인하를 했는데 12월 달에도 한 번 더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파월이 냉정하게 얘기를 하니까 즉 한마디로 12월 달은 지금 확언 드릴 수 없고 그때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런 폭락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진정될 시그널은 금리 인하의 재신호가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고용 쪽이 더 안 좋게 간다거나 이러면은 다시 금리 인하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하고 또 하나는 단 그런 상황에서도 거시경제 흐름이 견조해야 됩니다. 거시경제 쪽에서 경기 침체의 움직임이 있다거나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거나 이런 게 보이면은 지금의 이 하락세가 더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은 국채 시장에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의 스프레드 차례거나 달러 인덱스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보면서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 전체가 지금 상황을 안 좋게 보는 거고 그게 다시 4% 이하로 떨어지면은 시장이 비교적 향후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10년물 국채를 좀 보시면서 거시경제의 여러 가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기존의 흐름을 보면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코인의 시장도 이제 상승을 했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금리 인하 시점의 모습과 또 지금의 좀 모습과 금리 인하기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선 과거에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하면 시중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 하는 얘기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자산이건 위험자산이건 할 거 없이 사람들이 후하게 막 삽니다. 그쵸.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주머니가 비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자산에 이제 쏠리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유동성 장세가 돼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좀 틀리냐 다르냐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우선 제롬 파월이 12월 달에는 내린다는 거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찬물을 끼얹었고 또 하나는 그거 이외에도 미중 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타결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고 근데 다행히 잘 타결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둔화됐다는 뜻은 올라가면서 그 오름세가 크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만큼 올라가면은 이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 옛날처럼 금리가 내렸다 하고 장이 기분 좋게 풀리는 게 아니라 금리는 내렸는데 뭔가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과거와는 틀린 겁니다.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10월 31일자인데 이 10월 말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최대 규모의 옵션 계약이 한꺼번에 만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좀 유동성, 가격 영향에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옵션 만기일에는 좀 긴장을 하면서 변동성에 잘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 풀옵션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전문가들이
상승 쪽에 오히려 약간이나마 더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근데 이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최대 고통점이 11만 4천 달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1만 4천 달러를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이제 소위 이제 참여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가격이 이제 맥스페인 이제 최대 고통점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11만 4천 달러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과연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 건지 이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 예. 참고할 만한 좀 지표라고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털리는 금액이에요. 11만 4천 달러에 예를 들어서 옵션이나 선물을 많이 베팅을 했는데, 거기서 털리면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장 큰 부분이고, 반대로 그 얘기는 이 호가창에다 유동성을 대주는 그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가장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즉 투자자와 유동성을 대주는 업체 간의 대결이 바로 11만 4천 달러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강한 거시경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갈 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로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돼요. 즉 투자자들은 그 가격에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밀어붙일 거고, 그 유동성 메이커들은 그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방해를 하는데,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유동성 기업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실 호가창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칠 수 있어요. 장난을 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푸핑 기법 같은 경우는 가격을 끌어내리고 싶으면 그들이 이거 사실 불법이지만 흔히 자행되는 수법입니다. 마치 살 것처럼 매수세에다 큰 금액을 걸어놓은 다음에 살려고 달려들면 그때 이거를 확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밑에 가격에 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법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운영하는 유동성 기업이 투자자들에 비해서 유리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최대 고통점이라 불리우는 그 가격대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는 힘의 논리에 있어 큰 호재나 큰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치열한 접점이 벌어지면은 유동성 공급업체를 당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도 요 최대 고통점에 대한 지표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네,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제 옵션 시장이 약간 상승 베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현물이나 선물 거래량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는 낙관적인데 돈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괴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때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럼 정책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장기 국채 금리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건 시장이 오히려 상황을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롬 파월의 그 언급에 더 크게 두고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시장은 기관들이 사실은 보험으로 들고 있는 건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기관들이 현물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단기 금리도 떨어지고 장기 금리도 같이 떨어져야지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구나 하고 기관들이 뛰어드는데, 단기 금리는 내려왔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 그거는 기관들이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물 거래량이 늘지 않는 겁니다.
뭐 이제 ETF나 뭐 금리, 정책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11월 후에 모든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 좀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수들은 있습니다. 우선 11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 호재는 지금 SEC에 신청한 ETF 코인들 정도만 해도 한 15종류가 넘거든요. 네. 그중에서 지금 3개 승인이 왔어요. 그럼 나머지 12개가 11월서부터 순차적으로 승인이 날 겁니다. 우선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승인이 난 메이저 알트코인 가격이 한 5%건 한 10%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그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은 그거 2배 이상 또 가격이 뜹니다. 즉 메이저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생태계 민코인들이나 토큰들이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기대감, 온기가 좀 살아나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이후에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알트코인 가격이 뭐 5%, 10%, 어떤 것들은 20%씩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세의 시작인가 보다라는 판단이 들면 MMF에 잠겨 있는 돈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지 않아도 통화 정책, 즉 긴축의 종료라거나 재정 쪽에서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지만 이게 새 줄로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뽑아놓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한 유동성 장세는 가장 큰 호재입니다. 반면에 이제 악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우려나 경기 침체 우려가 보인다거나 그 밖에 어떤 또 다른 돌발 악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하여튼 이러한 호재와 악재 가능성이 이제 다 같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눈여겨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예측은 힘들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지는 예측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예견되는 이런 호재와 악재들이 같이 있는데 그 변수들은 알고 있지만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11월 후에 이후에 좀 변화를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구조를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럼 이번 장에서도 어떻게 좀 동행장으로 이어질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장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이 쫓아가고, 그게 이제 유망 테마나 시장에서 검증받은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이 흐름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거고, 이거를 유동성 장세로 밀어붙이는 게 이제 불장인데, 근본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간 게 비트코인은 더 이상 독주를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자본이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은 알트코인 불장의 초기 현상이에요.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심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투자했던 자본이 일부 사람들이 빼가지고 알트코인이 크게 움직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옮겨오면서 알트코인 쪽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오면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은 일단 쉬어갈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